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일의 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1932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2022년 12월 19일은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윤봉길 의사의 순국 9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은서가에서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배우 윤주빈입니다. 네. 배우님이 나와주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윤봉길 이사님은 저희 큰할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님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기념관에 온다고 제가 머리도 조금 여기 할아버님처럼 좀 올려봤는데. 네.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보은서관은요 윤주빈 배우님과 함께 윤봉길 의사의 짧고도 강렬했었던 인생을 담고 있는 윤봉길 평전을 소개합니다.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 남긴 역사적 흔적들 그것도 같이 직접 만나보면서 책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러 가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가시죠.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윤남의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혹시 독립운동을 직접 하셨나요? 큰할아버님이 이제 중국으로 떠나신 이후에 한국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윤봉길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애국심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큰할아버지가 12살 때 네네.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 벌이는 걸 봤대요. 근데 일본 헌병이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일본인이 가르치는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퇴를 하셨다고. 3.1 운동이라는 사실 엄청난 큰 사건인 건데 예. 그 사건이 사실 지금 유명하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세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자기 인생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윤봉길 의사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관학은 내가 배우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전통 학문인 이제 한학을 수학하겠다라고 하면서 오치소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학을 수학을 하는 건데 예. 정말 더 대단한 거는 그거를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우셨던 걸 이제 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 농민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글을 가르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네. 계기가 동네 한 젊은이가 부모님 묘표를 뽑아가지고 네. 큰할아버님께 모셨다고요. 네네네. 근데 자기 아버지 묘표를 찾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묘에 있는 묘표를 다 뽑아오셨다고요. 아, 주변에 있는 무덤들에 있는 무표까지 전부 다. 예, 네. 그 묘표를 또 어디서 뽑아왔는지 이제 찾을 길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무덤의 주인을 이제 모르겠잖아요. 찾을 수가 없게 찾을 수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다고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글을 모르면은 네. 정말 젊은이가 글을 모르면 네네. 사람 노릇을 하기 네네네. 힘들겠구나라는 딱 생각이 드셨다고 하고 동네 아이들 농민뿐만 아니라 네네. 동네 아이들의 까막눈을 좀 띄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윤봉길 의사님 이전에 윤봉길 선생님이셨던 예, 건데 맞습니다. 혹시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혹시 들으셨던 적이 있나요?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엄하게, 그러니까 무서운 형님이자 무서운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그럼 혼나기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굉장히 그러면. 많이 혼나셨다고,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대요. 자세, 예의, 범절. 예의 범절. 저희 아버님도 엄청 네. 무섭거든요. 아. 그게 닮으신 것 같아요, 진짜. 집안에 그런 게 가풍 내려왔나 같은 봐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군요. 사실 중요한 게 교재거든요. 예. 네, 윤봉길 의사 선생님께서는 직접 아까 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교재도 직접 만드셨잖아요. 농민 독본이라고 하는 책. 이게 이제 3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예. 첫 번째 1권 같은 경우에는 무мен퇴치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2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법이나 기본 상식 같은 것들이 좀 적혀져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고 3권이 농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 방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 이제 3권인 거거든요. 직접 아마 학교를 세우셨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이건 알고 있습니다. 부흥원이라고. 네네네. 부흥원. 부흥원. 네. 네. 이게 농촌 마을을 부흥시킨다라고 예. 하는 의미로 부흥원. 다섯 가지 어떤 목표 혹은 방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월진회라고 예. 하는 조직을 또 만드셨어요. 월진회에서 매월 10전씩 저축을 하자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농촌을 좀 증대시켜 나가야 된다. 수익을 예. 증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셨는데 이 월진회 통장의 오른쪽에 보면 예.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적혔나요? 진합태산, 진합대산. 수적성해라고 어. 하는 글자인데 네. 티끌 모아서 태산, 어. 그다음에 물들을 조금씩 모으면 이게 바다를 이룰 수 있다. 조금씩 좀 작지만 네. 네. 작은 거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결국은 태산도 이룰 수 있고 바다도 이뤄낼 수 있는 큰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데 큰 발판이 된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요것만으로는 네. 이 계몽 운동과 이 농촌의 어떤 부흥만으로는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되시잖아요. 글 하나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호련히 호련히. 사라지셨다. 어떤 글귀이셨죠? 장부출과 생불환이라고, 장부가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 중에서도 예. 무장투쟁을 이미 생각을 하시면서 예. 한국당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예. 상하이에서 보내신 편지에 장손님 본인 대신 증조 할아버지 기일을 챙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라든지 어떤 나라를 위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굉장히 투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께 쓰신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부모 형제의 사랑보다 더 강의한 사랑이 있다. 그것은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이걸 받아보셨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당연히 자랑스러울 일이겠지만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 건데 이 윤봉길 의사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혹시 남겨진 가족분들은 어떤 심경이셨는지 혹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모두들 정말 그리워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도 혹시 내일이라도 돌아오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당연히 이제 그리우실 수밖에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나라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네.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은 채로 중국으로
건너가시는 거잖아요. 1920년대의 독립운동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불타올랐었던 상황이라면 31년이 되면 급격하게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독립운동 예. 자체가. 근데 그 이유가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그 전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있었던 독립운동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내 독립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간회가 이 시기에 이제 해소가 되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이 혹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암울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좀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투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거, 암살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한국 애국단원이셨던 이봉창 의사님이 이제 일왕이었었던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고, 이 일을 가지고 뭐 일왕이 죽지 않았으니까 실패냐, 뭐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힘든 거고요. 예. 일왕은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그때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엄청난 각성 효과. 그럼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봉창 의사님의 일거가 큰할아버님에 대한 일거에 더 불을 지피신 것 같아요. 그 의지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후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영향을 3.1운동에서 영향을 받듯이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상하이가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전장터였는데 일본이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전 기념을 한다. 그래서 이거 축하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있는 안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윤봉길 의사님도 선택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물과 네. 도시락을 지참해 와라. 네. 그러니까 그때 밥을 이렇게 급식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 물과 도시락을 챙겨 와라 라는 문구를 보게 되죠. 그 문구를 보고 이제 삼엄한 경계를 뚫을 수 있도록 물통과 도시락 속에 이제 폭탄을 숨겨서 그 자리로 가게 되시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시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그 사이의 연결점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때 윤희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 이제 윤봉길 의사님이 김구 선생님에게 이제 시계를 예. 바꾸자라고 이제 제안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선서식 이후에 김구 선생의 말씀에 따라서 시계를 샀는데, 제가 가진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께서 차신 시계는 2원짜리이니 우리 시계를 바꿉시다. 나에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윤봉길 의사님이 김구 선생님과 시계를 교환한 이후에 차를 타고 상하이 점령 전승 축하연이죠. 홍포 공원에 도착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당시 단상에 일본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이 네. 거기 서 있었고,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그 중간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1부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 2부로 넘어가는 순간 기미가요를 부르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소음이 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피커를 향해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폭탄 2개 중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이 있었는데, 물병 폭탄을 이제 그 핀을 뽑고 던지시게 되고, 거기서 그 폭탄이 터지게 된 거잖아요.
처음 유치원 그 어린이집에서 봤던 그 그림책에서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거는 도시락 폭탄이 아니고 그렇죠. 물병 폭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 도시락 폭탄은 네. 원래 물병 폭탄을 던지고 나서 네. 바로 자결용으로 네네네네. 사용하시려고 네. 했는데 물병 폭탄만 사용하게 되신 거죠. 일본으로 연행이 되셨다가 의거 한 23일 정도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헌병대에서 그 당시 일본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올린 글을 보면 마지막까지 굉장히 초연한 모습이셨다고 해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신 예. 모습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인 거죠.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에 윤봉길 의사님께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된 거죠. 저 스스로도 역사 연구자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숙연해지는 것도 있고 마음이 조금 아픈 것도 있고 당시 또 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가 감히 사실 생각하기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 이후에 일본인들이 그때 충남 예산에 생가가 있는데 그 충남 예산에 있는 집 바로 옆에 일본군 초소를 지어놓고서 매일 감시를 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못 마주치게끔 그리고 되려 굉장히 많이 협박과 그런 괴롭힘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이제 밤에 일본 순사들이 없을 때 그 울타리 너머로 음식을 또 던져주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어떻게 보면 그럼 가족분들이 이후에 거의 연금 상태로 그쵸. 계셨던 거네요. 대단하신, 그걸 다 이겨내신 것이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사형 집행 이후에 그 일제가 사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오지 않아서 예. 이 가나자와 시립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증조 할아버지께서 윤희산님의 시신을 보내달라고 혈서까지 쓰셨다고. 할아버님이, 증조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이. 네. 그랬는데 그걸 거절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화장을 또 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이 말을 하기가 하면서도 참 답답한 이야기인 건데 일제가 윤희사님의 유해를 이 모포로 그냥 싼 다음에 땅 속에 묻어놓고 흙으로 그 위를 덮어서 낙엽까지 이렇게 접은 다음에 서너 명이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평평하게 묘지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시신을 어떻게 보면 흔적이 안 남게 어떻게 그런 처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말하면서도 좀 답답한, 저는 사실 뭐 한 국민으로서 이게 말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또 가족분들이 이걸 또 알았을 때 어떤 그런 충격이나 그런 어떤 억울함 같은 거는 또 그것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13년이나 그렇게 있었던 거니까요. 반인륜적인 행위에 개탄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해방 후에 박열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유해를 모셔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일거를 떠나신 날과 유해가 발견되신 날이 같은 날이었다고요.
지금은 그러면 가끔씩 찾아뵙기도 하나요? 가족분들이 같이? 아, 그쵸. 그 아버지가 저 군대 가기 전에 네. 큰할아버님 계신 지금 효창공원에 네네네네. 가서 술 한 잔 오. 따르고 오라고. 그 윤희선님이 그 자식들한테 쓰신 글에도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마라. 내 무덤에 와서 술 한 잔 따르거라. 뭐 그런 편지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그러셨던 게 그 저도 또 영향을 받으셔서.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오. 다녀와서 문득문득 이게 생각이 나 그래도 이렇게 큰할아버님 술 한 잔 따라 드렸다. 막 그 생각이. 오늘 보은서가에 출연해 주신 어떤 소감은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큰할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랬다는 걸 또 큰할아버님께서 또 좋아하셨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요즘 워낙에 저희 세대들도 막 경쟁도 치열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할아버님이 그 시에서 편지로 쓰신 글처럼 서로 사랑하고 같이 단합하고 이렇게 잘 어려운 시기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순국하셨을 때의 나이가 불과 25살이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벌써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조각이겠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이 빛을 잃을 일이 없도록 늘 기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은서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상은 무엇이냐? 목적의 성공자이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목적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저자의 사랑보다도 1층 더 강의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의로와 나의 강상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